네, 이제 88회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실무시험 이제 1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자, 7기 2019년도 입장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일반인표부터 할 건데요. 자, 이제 1월 15일 날 일반인표 띄우도록 하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원만큼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강사료는 원천징수세액 11만 5,5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답니다. 이런 건 쉽죠. 자, 우리가 영업사원들 교육비를 준 거니까 한마디로 강사료 주었던 얘기는 교육을 했던 얘기죠. 그러면은 날짜가 문제죠. 1월 15일 날. 그렇죠. 자, 차변은 뭐다?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이렇게 800번대 분개하시면 돼요. 자, 얼마입니까? 350만 원이죠. 근데 다 줍니까? 아니면은 세금 떼고 줍니까? 떼고 준 거죠. 그걸 대변에 예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이다? 11만 5,50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강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었으니까 강사가 분개하게 되면은 선납세금이 되겠죠. 예수금의 반대는 선납세금. 알고 있죠?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죠. 네, 화면을 보시면 3월 24일 날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하는 증권 투자자산이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단 정기의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회사가 매도하는 증권을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나가고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분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나면은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익이 나면은 매도하는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매도하는 증권을 이번 연도에 구입을 했다면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이번 연도에 구입을 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 매도하는 증권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전기, 즉 작년에 구입을 했죠. 그러면 어려워져요. 왜? 작년에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2,800을 분기했겠죠. 그리고 기말에 어떻게 했다? 시가로 평가했겠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하는 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분했다면은 이 평가한 금액, 직전 연도의 종료일의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처분이익과 손실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맞죠?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요, 평가할 때 이익이나 손실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업이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좋다? 취득시하고 평가시를 갖다가 하나하나 분개를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하나하나 분개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하고 작년에 평가시하고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분개할 건데 이 빨간색은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취득시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당연히 구입했을 때 2,800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2,800 들어오고 대변에 뭐 돈 주었겠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800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기말에 뭐 했다? 공정가치 2,400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회사가 2,800 주고 사왔는데 2,400 되었으니까 400이 내려서 손실 받겠죠. 그러면 결산 때는 어떻게 분개했을까? 작년 12월 말 날에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이 2,800에서 2,400 되었으니까 400이 줄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차변에 뭐다?
매도항증권 평가 손실로 분개했겠죠. 근데 이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에요. 뭐죠? 자본의 감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죠. 그래서 얘는 평가하는 당시에는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잠재적인 손실이 얼마? 400이 있으니까 얘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은 언제 매도항증권이 진짜로 뭐다? 처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아이는 대변에 사라지면서 자변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3월 24일 날에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분개하는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분개할게요. 결론, 파란색이 답입니다. 그러면 자, 처분은 언제 했죠? 3월 24일 날 했죠? 자, 이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3월 24일 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매도항증권 팔았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이 나가죠. 그렇죠? 자, 얼마 나갑니까? 자, 2,800만 원짜리가 400이 감소했으니까 현재 장부에는 2,400으로 남아있겠죠. 즉 누구? 직전 연도의 공정가치가 나가는 거죠. 이 공정가치가 장부 가액이잖아요. 그쵸? 그럼 대변의 매도한 증권이 얼마? 2,400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현금으로 회수할 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2,600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얼마? 2,600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2,600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400만원짜리를 2,600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200을 벌었죠. 그럼 200이 대변에 뭐가 된다? 매도항증권 처분이익이 되겠죠. 근데 처분이익이 아니에요. 왜? 처분이익이 원래는 200이 돼야 되는 건데 200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미 얼마 숨겨놓은 손실이 40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4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그 매도항증권이 처분되었을 때 비로소 비용화되는 거거든요. 이 손실이 비용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이제 정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0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분하면서 200 벌었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얼마가 있었다? 400의 손실이 있었죠. 그럼 서로 퉁치면은요. 결국 손실이 얼마예요? 그래도 400의 손실이지만 이익이 200이 있었으니까 퉁치면은 그래도 200이 손실이죠. 그 손실을 이제 처분 손실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정답은 뭐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그래도 손실이 많으니까 현재 얼마? 200만 원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문제의 답은 3월 24일 요 파란색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매도한 증권을 먼저 나가는 걸 분개하고 두 번째, 돈이 들어오는 걸 그 다음에 분개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매도한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버리는 분개를 세 번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만다 이익과 손실을 진짜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실은 400인데 팔면서 이익이 200이 생겼으니까 걔를 퉁쳐가지고 그래도 200은 손실이죠. 그 손실을 비로소 뭐다? 처분 손실로 비용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3월 24일로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3월 24일 날에 자, 분개합시다. 대변에 매도한 증권 나가죠. 투자자산 코드는 이거 알죠? 밑에 거 178번. 자, 이게 2,400이 나가고 자변의 현금은 2,600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원래는 200이 이익인데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매도한 가능 증권이 처분되면서 드디어 평가 손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400. 그러면 차변에 자 400이 이익이지만 400이 손실이지만 이익이 200 생겼으니까 퉁쳐가지고 남는 200을 드디어 처분 손실로 차변에 분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의 매도한 증권 처분 손실 얼마? 200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상으로 이번 문제는 마치고요. 반드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6월 11일 날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이 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자, 이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회사가 수익자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직원의 퇴직금을 이제 은행에다가 연금 운용자산으로 맡겨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자를 우리 회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이자 수익 15만 원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자가 어디로? 그냥 연금 계좌로 그냥 입금이 된 거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만 더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건 쉬운 거니까 그대로 분배를 하겠습니다. 자, 6월 11일 날 6월 11일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얼마? 15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게 어디로? 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과목이 증가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 단기 투자가 목적이고 상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답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이금에서 이체를 했네요. 자, 이건 쉬운 문제이죠. 자, 그럼 7월 9일 날에 바로 분개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가 들어와요? 자, 13,000원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했으니까 1,300만원만큼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수수료가 발생했죠. 그럼 수수료 발생했으니까 얘하고 포함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는 거예요. 얼마 나갑니까? 얘는 1,300만원 아니죠. 1,300만원에서 8만원만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1,300만 8천원. 아, 참. 1,308만원 되겠죠? 예. 갑자기 숫자가 읽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1,308만원만큼이 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8만원 남죠? 얘는 뭡니까? 수수료 비용을 준 거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데 단기 매매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알고 있죠? 몇 번대? 얘는 이제 900번대 비용도 써야 되겠죠? 800번대가 아니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판매하고 관련한 활동이 아니고 영업 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5분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월 15일 날 정기의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 차사의 외화 외상 수금 10만 달러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정기말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으로서 외화 자산의 부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 적용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입니다. 단 외화 외상의 수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반영할 것. 자, 이게 외화라고 되어 있어도 그냥 분개할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라고 뜻이에요. 알고는 있죠? 자, 우리 1급도 많이 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문제는 느낌이 뭐예요? 느낌이 외상 매출금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회수한 거죠. 그럼 당연히 차변에 뭐 들어온다? 보통예금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몇 달러? 10만 달러. 그러면 회수는 오늘 했으니까 오늘의 환율. 자, 오늘의 환율은 12월 15일 날의 환율. 회수시 얼마입니까? 1달러에 1,100원이죠. 그러면은 1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보통예금이 1억 1,000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1억 1,000 들어오고 대변에 뭐 사라진다? 외상매출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외상매출금은 언제 생긴 겁니까? 전기에 생긴 거죠. 그럼 쌤이 얘기했다. 이번 연도에 생겼다면 이번 연도의 환율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지만 전기 이전에 생긴 외화 자산과 부채는 무조건 언제의 환율? 전기의 말, 결산시, 전기의 결산시의 환율과 비교하라고 했죠? 어차피 전기 결산 때 외화를 한번 평가했기 때문에 장부의 현재 달러당 환율은 전기 결산일의 환율이 반영되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물 추금은 10만 달러 곱하기 전기의 환율, 전기 말의 환율 얼마? 1,200원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변에 1억 2천만 원만큼이 사라진다 그 얘기죠. 그럼 나는
1억 2천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1억 1천만 들어가다는 얘기죠. 그러면 1천만 원만큼은 회수하면서 손실 본 거기 때문에 얘는 외환 차손으로 분기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거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입력할게요. 그럼 날짜는 12월 15일 날. 자, 12월 15일 날 자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지? 뭐가 좀 잘못되어 있죠? 자, 보통예금이 들어왔었다. 그러면 오늘의 환율 얼마? 1억 1천이죠. 그리고 대변모 사라진다. 외상매출금 사라진다. 거래처 누구였습니까? 스타사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 사라집니까? 이거는 전기 말의 환율이죠. 얼마? 1억 2천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1억 2천 받아야 되는데 1억 1천 받았으니까 1천만 원 손해봤네. 그럼 자금의 손실, 비용 발생, 이러면 외환 차손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 전표에 대한 수업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세요. 문제 2번 매매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7월 1일 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에서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여러분들 알죠? 이거는 이제 현과가 되겠죠. 현과.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컴퓨터는 자산이면은 비품이죠. 금액은 400만 원이고 부가세는 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의 현금 영수이니까 매입의 현금 과세죠. 자, 매매 전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뜨겠죠. 자, 7월 1일로 들어옵니다.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 적으시면 되고 품목은 컴퓨터. 컴퓨터. 자, 수량 단가는 없고요. 금액이 400만 원에 부가세가 40만 원이면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는 440대금 되죠. 그러면은 400과 40을 전산이 알아서 잘라주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는 누구였죠? 전자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야 되는데 현금을 구입했으니까 전에 현금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요. 차변에 내가 사온 건 원재료는 아니죠. 컴퓨터니까 비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금 매입세 공제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번 가도록 하죠. 7월 21일 날 서울 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를 구입을 했죠. 자, 구입을 했고 전자상경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상경안서의 체크.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전자상경안서가 나와 있죠. 지게차가 나와 있고 한 대, 그 다음에 단가 나와 있고 공가 3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매입의 세운경안서니까 매입의 과세가 되겠죠. 자, 7월 21일로 빠르게 갈게요. 자, 매입의 과세 몇 번? 51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51번 체크. 품목은 지게차라고 나와 있죠. 수량 1개, 단가 3,500만 원이었습니까? 네. 그럼 공급가도 3,500에 부가세가 350이 되는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네, 서울지게차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울지게차 적으시면 되고, 자, 전자상경안서 받았으니까 전자에 체크하고요. 분계는 외상이죠. 근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쓸 수 있으면 2번으로 가면 되지만 쓸 수 없다면 3번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하지만 이 분계는 여러분들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분계만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누구다? 차량 문방구를 구입한 거죠. 3,500만 원.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금 350만 원.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지게차, 트럭, 화물차 이런 것들은 차량 운반구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은 누구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8인승 이하 1000cc 초과의 승용차만 안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3번 가겠습니다.
8월 9일 날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천만 원만큼 부가세 별도의 수입 전자세원계안서 체크하시고요. 수취하고 관련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차였습니다.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알고 있죠? 네, 1급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요, 그 수입 세관계산서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는 뭐, 거래처는 세관이다. 둘째는 부가가치세 분개만 한다. 그쵸? 자, 볼게요. 그럼 일단, 날짜가 언제입니까? 네, 8월 9일이죠? 그럼 8월 9일로 가겠습니다. 자, 수입도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의 수입 세관계산서만 나오면은요, 무조건 55번 수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참고하세요. 우리가 그 수입을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의 수입은 아니고요. 혹시나 불공제가 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매입에 불공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건 알고 있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단 얘기 드린 건데 뭐 자주 나오는 빈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수입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입만 찍을까봐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수입하게 되면은 그때는 불공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입이고 품목은 누굽니까? 상품이죠. 불공제 수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 부가세는 300입니다.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벤토사가 되겠죠. 벤토 아니죠. 누굽니까? 부산세관입니다. 수입은 무조건 세관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집중을 안 하게 되면요. 수입 문제 나올 때는 쌤이 무조건 거래처는 누구다. 세관으로 분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벤토사를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집중하시라고 쌤이 일부러 한번 틀려보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쌤 몰라서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세관일 정답 잊지 마세요. 자, 혼합으로 가시면 이제 차변에 부가세대금,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분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매입세액을 대변에 돈으로 줘야 되겠죠. 뭘로?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보통예금 나간다. 그래서 부가세 분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9월 30일 날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 종이 세관계산서에 체크하세요. 이거 종이죠. 전자가 아니에요. 자, 수차했습니다. 그러면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관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정신고 때 우리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누락했다는 얘기는 얘를 분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세관계산서를 이기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도 하래요. 자, 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배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 문제가 나오면요, 세무이급 매입매출전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풀고 나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 이제 세운계한서는 9월 30일 날 분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분기를 안 하고 누락하는 바람에 신고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일단 분기 안 했으니까 우리는 뭐다? 첫 번째, 분기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냥 분기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분기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식사하고 세관계산 수취했으니까 돈 쓴 거죠. 그럼 매입이네요. 그럼 9월 30일 날, 자, 매입에 세관계산서니까 과세로 와야 되겠죠. 그대로 하면 돼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약은 식대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공급가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100만 되어 있죠. 그럼 100만 원과 10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괜히 입력했다. 그렇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남해 식당이라고 되어 있죠? 남해 식당이라고 공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다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에다가 체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분계는 어떻게 한다? 전에 외상이라 되어 있다, 그쵸? 친환갑다, 그쵸? 그럼 이제 외상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장사가 아니니까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야근 식대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 거죠. 그럼 복리후생비로 그대로 분개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먹었죠?
경영 지원팀에서 먹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800번대.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부가세대금 이렇게 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변에 이제 돈 안 줬으니까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분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면은 이 분개를 원래 언제 예정 신고 때 하고 나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신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고 안 했으니까 자, 신고 안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알죠? 우리 자, 잠시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요. 자, 확정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에 누락을 했으니까 예정 누락분 여기 매입 예정 누락분에 요 38번 요 자리에다가 100만원 10만원 적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자동으로 뭐라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쌤, 그럼 여기다가 손으로 원래는 100만원, 10만원 적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자동으로 반영되는 그런 이제 설정 버튼이 있어요. 그 작업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커서를요,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놓으세요. 자, 여기다 놓으면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위에 간편집계 옆에 보면은요, 밑으로 꺽쇠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자, 예정 누락한 거니까 예정 누락분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데, 여기가 클릭이 안 돼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커서가 여기에 있으면 클릭이 안 되고, 여기 공급가액 쪽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예정 누락분이 보일 겁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예정 누락분을 언제 확정 신고 때 신고할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은 여기 확정 신고 개시 연월 돼 있죠. 요 개시 연월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2기 예정 누락을 2기 확정 때 신고하는 거니까 자, 2기 확정이 시작하는 달이 몇 월 달이죠? 당연히 2기 확정은 10, 11, 10이죠. 그럼 여기다가 10월 달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럼 날짜는 지금 2019년도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2019년도에 10월 달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10월 1일 나오죠. 그럼 이때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확인을 누르셨을 때 여기에 누락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은요, 이 문제 풀이는 끝이 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상으로 4번도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첫째는 뭐다? 그냥 배운 대로 분개를 하시고, 자, 두 번째 걸로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 간편집계 꺽쇠에서 클릭, 예정 누락분에 클릭. 자, 예정 누락을 확정 때 신고할 거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에 첫 번째 달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 적고 확인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요, 1기 예정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기 확정 신고는 4, 5, 6이죠. 그러면 2019년 4월 달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부가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자, 10월에서 몇 월 달, 12월 달로 가시면은요, 엔터 누르면, 자, 자동으로 뭐다? 이거는 아니오 누르셔야 됩니다. 자, 자동으로 뭐다? 예정 신고 누락분에 여기 보이죠?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요 100만원, 10만원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반영되는 이유가 우리가 위에서 설정을 얘기하는데, 자, 다시 여기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시험 칠 때 여기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여만 드린 거예요. 자, ESC 빠져나오고 저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요 하는 방법은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답지 참고하세요. 자, 5번입니다. 12월 16일 날 최종 소비자인 김전선 씨에게 세운자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증빙을 완전히 주지 않은 거죠.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대금 66만 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는요, 증빙을 주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12월 16일로 가면 되겠죠. 자, 유형 선택은요, 판매했으니까 매출. 근데 증빙을 하나도 안 줬죠. 그때 쓰는 게 누구라고요? 14번의 건별이죠. 자, 품목은 제품.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죠. 66만 원 그대로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은 60만 원, 6만 원 전산이 알아서 자동으로 쪼개어 줍니다. 그렇죠. 누구? 김전산. 자, 분계는 뭘로 한다? 분계는 보통금에 입금되었으니까 혼합.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 거 맞죠? 60만 원, 부가세 수금 6만 원. 그러면 차변에 돈 받는 분계만 하면 되는데 그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66만 원. 네, 이상으로 메인 매출 전표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결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죠. 결산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우리 결산 문제 나온다. 알고 있죠? 수동 분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분계를 한다. 자, 자동 분계는 5가지.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그럼 지금부터 수동과 자동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죠? 네, 수동이죠. 2번도 수동이에요. 자, 3번은요, 수동. 근데 4번은 어때요? 4번은 영업권이면 무형자산이죠. 자, 무형자산 상각은 자동이죠. 오케이, 그러면 4번은 자동. 자, 5번은 뭡니까? 대손해 예상, 총당금의 설정이죠. 이것도 자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4번과 5번은 자동이고요. 1, 2, 3번이 수동이니까 1, 2, 3번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번, 5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8월 1일 날 임차인인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60만 원이죠. 자, 6개월에다가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 이거 12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자, 임대료 360만 원만큼을 날짜가 8월 1일부터 내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8, 9, 10, 11, 12, 1월 달이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치를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에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화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3점.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리가 8월 1일 날에 그 월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월세를 받았는데 뭐 현금으로 받았는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일단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 경리가 8월 1일 날에 차변에 돈 받고 360만 원 이걸 대변에 뭘로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을 이미 360만 원만큼을 잡아 놓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정말 360만 원이 맞느냐 확인하라는 얘기죠. 또 확인해 보니까 자, 360만 원만큼을 곱하기 어떻게 하죠?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자,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때요. 12개월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12개월을 적을 수 있는데 자, 이번 문제는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치기 때문에 6개월 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6개월 분에 자, 8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은 언제이죠? 12월 말일이죠. 그쵸? 그럼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몇 개월입니까? 8, 9, 10, 11, 12니까 5개월이죠. 그러면 360만 원 곱하기 6분의 5 하니까 3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보고해야 되는 임대료는 360이 아니고 300만 원만큼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정리분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2월 31일 날, 자,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자, 미안하지만 임대료는 360이 아니다. 300이다. 그래서 60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대변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은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60만 원만큼 없애버려야 되겠죠. 왜? 60만 원만큼은 내년 거니까. 그쵸? 그럼 없애버리고 이만큼은 뭐다? 돈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내년 걸 미리 받았다 해가지고요. 먼저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으로 대변해 분기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요 분계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월 30일 날로 가셔가지고요. 자, 차변에 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먼저 소멸시켜야 되겠죠. 얼마? 60만 원. 이거는 단기분이 아니고 차기분이니까 소멸시키고 대변에 이걸 뭐 먼저 받은 수익으로 선수 수익으로 분배되는 겁니다.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1번의 정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2번을 풀기 전에, 자,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볼까요? 자, 만약에요, 이 문제가, 임대료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아니고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자, 그때는 정답이 뭘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쌤이 수업하다 보면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 그러면 이 자리에 임대료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경리가 선수 수익으로 분계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답을 낼 거냐 그 얘기예요. 자, 화면에 쌤 이걸 바꾸고 놓았어요. 그쵸? 자, 선수 수익으로 우리 경리가 만약에 분계했다면 그때는 이제 12월 말날 답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일단 뭐 구했죠? 얼마? 300만 원만큼이 이번 연도에 임대료가 맞는 거죠. 그럼 이때는 차변의 답은 뭐가 된다? 어라? 우리 경리가 임대료가 300인데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은 한 개도 잡아놓지 않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럼 지금 잡으면 되지 하면서 대변에 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300만 원만큼 발생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의 분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오히려 선수 수익을 분계해놨으니까 야 임대료만 300만 원만큼은 단기의 수익이 맞으니까 300은 선수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을 어떻게 한다? 차변에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차변에 선수 수익이 300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잡아놓았다면, 그쵸? 임대료로 잡아놓았다면 300만 원만큼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대료만큼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선수 수익으로 돌리면 되는데 선수 수익으로 잡아놓았다면 그때는 임대료를 아예 분계 안 한 거니까요. 분계해주고 분계한 만큼을 선수 수익에서 빼면 된다. 간단한 논리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부연 설명까지 같이 해드린 겁니다. 자 2번 당사는 2019년도 초에 소모품 600만 원만큼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논리나 위에는 이 논리나 비슷한 논리예요. 그렇죠? 왜? 소모품 자산으로 분개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말보다 소모품의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60만 원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가 사용했고 나머지는 생산부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처리 시 음수 입력을 하지 말 것. 자, 쌤은 음수 입력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019년도 초에 우리 경리가 소모품을 600만 원치를 구입을 했죠. 그러면 초의 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초의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뭐다? 소모품 해가지고 자산으로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뭐 현금을 주었든지 뭘 주었겠죠. 대변에 뭐가 나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기말에 가가지고 우리가 창구를 한번 조사해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창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창구를 그렸어요. 자, 창구 그리면은, 자, 소모품은 여러분들 어차피 자산 계정이니까요. 자산은 항상 보다 자기가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을 소모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 600만 원 구입했으니까 600만 원만큼 이 창구에 A4 용지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기말에 뭐 했다? 소모품의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60만 원치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면은 기말에 A4 용지가 얼마치가 남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자, 기말의 재고액이 얼마가 남았다? 그렇죠. 60만 치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600이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6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540은 어디에 갔을까? 썼겠지. 그게 바로 소모품비예요. 540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A4 용지를 썼으니까 없겠죠. 그게 소모품비예요. 그럼 우리는 소모품비가 54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 정리분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기말에 60이 남아 있으니까 540은 썼죠. 썼으니까 이거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용 잡아야 되는데 얘는 전부 다 자산 잡았으니까 자 12월 말일 날 이제 분개합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을 한 개도 안 잡았으니까 비용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모품비 얼마? 540만 원만큼 쓴 만큼을 비용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주고 나서 대변에 뭘로 분개할까요? 자 미안하지만 600만 원만큼의 구입액이 맞는데 540만 원만큼 썼다. 이유는요. 키말에 60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540만 원만큼을 대변에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대변에 뭐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썼으니까. 그쵸?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합시다. 12월 30일 날 두 번째 분개. 차변에 뭐다? 자, 쓴 만큼을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누가 썼습니까? 야,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40%만큼을 영업부가 쓰고 나머지가 생산부가 썼죠. 그러면 540만 원에 이제 40%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분개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800번대와 이제 500번대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눠 보면은 540만 원에 40%면은 얼마입니까? 네, 216만 나오죠. 그러면 216만 원만큼이 40%예요. 그러면 차변은 뭐다? 예, 송호품비 800번대 일단 영업부부터 할게요. 800번대 송호품비 차변이 얼마? 216만 원. 이해되죠? 그럼 나머지 이제 40%뺀 나머지 60%만큼이 차변이 뭐가 되는 겁니까? 500번대 송호품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32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5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0번대는 40%니까 216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제조부 500번대이니까 324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차변의 비용은 다 잡았죠? 그럼 비용 잡은 만큼 대변에 뭐를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자산으로 잡혀있는 600 중에서 540을 대변에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이 540만 원만큼 감소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질문. 이것도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이거고요. 자, if 만약에 우리 경리가 이렇게 분개했다면 어떻게 분개하면 되겠습니까? 정리 분개를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분개를 하나 해놓았어요. 그쵸? 자, 우리 경리가 만약에 현금 600을 주고 소모품을 사올 때요. 소모품이 아니고 마찬가지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했다면 그때는 이제 12월 말일 날 답이 뭐가 될까요? 자, 그때는 또 답이 달라지겠죠. 왜? 자, 12월 말일 날에 우리 경리가 자, 분개했을 때 이미 전부 다 뭐다? 얘처럼 얘처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으로 잡아놨으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용이 540인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600이죠. 그럼 경리야 600이 아니라 540이다. 그럼 대변 어떻게 하면 된다?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 600 중에서 540만 남기고 나머지 얼마? 60을 대변에 없애주면 되는 거죠. 왜? 얘는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의 소멸. 그렇죠? 얘는 쓴 게 아니니까. 왜? 기말에 남아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만큼을 차변에 이제 뭘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자산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소모품 B를 구해가지고 비용 처리한 다음에 비용 처리한 만큼을 대변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요. 맞죠? 비용 잡았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비용 잡았으면은 진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가지고 비용이 아니고 기말에 남은 만큼을
대변의 비용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자산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모품으로 분개했느냐 소모품 B로 분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개가 달라지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회계 1급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산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만큼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로 결산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랍니다. 자, 이거는 쉽죠? 우리 1급 때 많이 했으니까. 자,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산된 외화 차입금이라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산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계산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개념 과목을 쓰더라도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 외화란 말이 없으면 그때는 답은 장기 차입금이에요. 한 번씩 그걸 물어보더라고. 자, 그럼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차입이니까 부채죠. 내가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빌려왔는데 그 돈이 장부에 보니까 얼마가 있다? 1,000만 원만큼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근데 현재 환율이 얼마예요? 10,000달러에 문제 보니까 기말 환율이 1,200원 돼 있죠? 곱하니까 기말 현재는 이제 환산해 보니까는 1,200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나는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지금 갚아버린다면 1,2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죠. 왜? 200을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손실이에요. 손실이니까 차변은 뭡니까? 외화 환산 손실 오른 만큼 200만 원. 그쵸? 그리고 대변의 이만큼을 부채 증가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내용이죠. 이거는. 자, 바로 분개할게요. 차변에 200만 원만큼 올랐다. 기분 안 좋다. 왜? 갚아야 할 게 늘어났으니까. 얼마? 200만 원만큼. 그러면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200. 그리고 이제 대변에 뭘로 분개하죠? 그만큼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거래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래처는 외환은행이죠. 그럼 외환은행으로 분개를 하시면 돼요.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 2번, 3번 수동 분개는 다 끝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동 분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 했으니까 요거는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자동 분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제 자동 결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결산 마감 전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잔액이 600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취등원가가 아니고 마감 전에 영업권의 잔액이죠. 그쵸? 잔액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자, 이 영업권은 2017년도 1월 초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또 별표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5년이죠. 체크.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자동 결산이니까 당연히 결산자로 입력해서 이제 그 무형자산 상각비에다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날짜는 그냥 1월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엔터 치시면 되고, 이 영업권의 상각비를 잘 구하셔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어디 요 라인에다가 이제 상각비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은 그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요, 어떤 법? 예,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자, 취득 원가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존재한다면은 취득 원가에서 내용 연수를 나누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쌤이 그 회계 1급 때도 늘 여러분께 강조를 했죠. 무형자산의 경우에 문제가 취득원가가 주어진다면은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나누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취득원가가 안 나와 있고 영업권에 무형자산 잔액이 나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각할 때마다 그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영업권이라면 영업권에서 계속 이렇게 빼잖아요. 그쵸?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이 60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잔액, 다른 말로 뭐죠? 다른 말로 장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입니까? 장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 즉 기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취득원가가 없으니까 요 공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1급 때 많이 배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 공식으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잔존 연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 먼저 보니까 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쵸? 그 600만 원. 나누기 잔존 연수는요. 여러분, 문제에 있는 5년은 내용연수예요. 그쵸? 그럼 내용연수니까 그 내용연수에서 지나온 연수를 빼면 돼요. 그럼 5년 마이너스, 자, 언제 샀죠? 7월 초에 샀죠. 그러면 2017년도에 상각을 한번 했을 것이고, 그러면 1, 2018년도에도 상각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은 2019년도죠. 그럼 2019년도 앞에 지나온 연수는 17, 18년도니까 두 개 합쳐서 2년이 빠지겠죠. 그럼 2년을 빼면은요, 3년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600만 원 나누기 3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200만 원만큼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러면 질문, 취득원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지난 연수가 17년도, 18년도였으니까 두 번 상각을 했죠. 그럼 두 번 상각하면서 200만 원, 200만 원 합이 400이 빠졌겠죠. 그럼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었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이제 내용연수 5년 나누면은 그렇게 해도 2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원가가 있는 경우하고 잔고액이 있는 경우하고 공식 자체가 다르니까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여기는 200을 넣어주시면 된다.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대손이죠. 기말 현재 외상물 추금 잔액 2%와 단기 대여금 잔액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대손에 가야 되겠죠? 자, 대손 생각하셔가지고 외상물 추금하고 단기 대여금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율이 다르죠. 그럼 율이 다를 때는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외상을 추금 일단 먼저 할게요. 2% 각각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니까 여기에 얼마 2로 놓고 엔터. 그럼 외상물 추금만 2%니까 얘만 350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350만 원 해가지고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쌤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350을 체크할게요. 자, 체크하고 나서 이제 단기 대여금은 1%죠. 단기 대여금은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1%니까 다시 여기다가 1% 고쳐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얼마입니까? 12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외상물 출금 금액에다가 어떻게 한다? 2%로 구했던 금액 350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50으로 적어주면 되고, 자, 단기 대여금은 100만 원 그대로 넣어두시면 돼요. 근데 얘 둘이만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지워야 되겠죠. 그럼 0 엔터, 0 엔터, 0 엔터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짜리 350이고 얘는 1%짜리 120이 맞춰지면은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맞춰주고 나서 결산 반영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전산이 알아서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서 그쵸 대손상각은 외상물 주금만 350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 왜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영어를 비용해서 기타의 대손상각 단기 대여금에 120 맞춰 놓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만 잘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더 이상 없죠? 점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ES10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전산세무 2급 결산 문제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파트 3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